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진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88페이지 입지 규제 제소구역 88페이지 펼쳐 두시고요. 잠깐 앞을 보실까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도구역 마지막이죠. 우리 앞 시간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시가와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진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입지규제 제소구역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입지규제 제소구역이죠. 입지규제 제소구역. 그렇게 얘기했죠.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는 거예요. 계획. 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곳이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결정돼야 되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에 의해서 개발 입지 규제가 최소화 되는 거죠. 바꾸기 가면은 최대한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자, 여기 제가 서울의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요. 서울이고요. 삼성동에 한국전력본사가 있던 땅, 한전부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한국전력본사가 있던 땅, 한전부지. 한국전력본사가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로 가버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 공기업 부지, 한전부지를 비싸게 팔아서 나주 혁신도시, 지방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서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되니까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받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비싸게 빨리 파는 방법은 뭐죠? 개발을 규제해야 됩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됩니까? 개발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입된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동 안전부지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딱 지정하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보장해 줄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무엇을 보장해 줄까? 네.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건축물이 건축되고 그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20m 도로에 100층 빌딩이 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럼 잠깐만. 한국전력 삼성동 한국전력본사 한전부지를 누가 받았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받았다고 그랬죠. 시가 5조 6조 당시 평가됐는데 얼마 받았다고 그랬죠? 10조에 현대가 받은 현대가 10조에 이걸 받아버린 거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받았어요. 10조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현대는 업무 용도의 빌딩을 지어요. 현대 비즈니스 센터 해가지고 100층 이상 설계됐다가 100층이 넘는 빌딩 하나보다는 50층 내외의 빌딩 3개를 짓는 게 더 안전성이나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아마 하는 과정인가 그래요. 전 잘 몰라요. 아마 얼핏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도별 종류를 늘려줍니까? 줄여줍니까? 늘려주는 거야. 업무,
비즈니스 센터니까 업무 들어가죠. 업무 시설 들어가죠. 롯데월드처럼, 제1롯데월드처럼 주거 용도 분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평당 아파트 1억짜리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상업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상업.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들어가겠죠. 상업 기능. 세계적인 특일급 관광호텔, 숙박 들어가죠. 카지노, 미락시설. 그러면은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는 거 맞죠? 지역 거점으로 육성되겠죠. 이 지역의 도시 정비가 촉진되겠죠. 이 세 가지 지정 목적이야.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지역 거점 육성, 그 다음에 도시 정비 촉진. 이 세 가지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현장 속에서 목적을 이해해달라는 거죠. 단순히 외우지 말고. 교재 안 봐요? 교재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지정 목적. 교재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교재 보시고.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는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거 수차례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권자 돼요. 그리고 지정 목적 3개, 지정 목적 3개 밑줄 그으십시오. 아까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 3가지 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지정 대상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기억부터 이형까지 8개입니까? 7개. 대충 암기해야 되죠? 기억번, 도시군 기본계획 줄 것이고,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상 줄 거예요. 도심과 부도심은 생활권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생활권 거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과 부도심 밑줄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니은번에 철도 역사 줄을 꽂고 그 줄 제일 끝에 철도 역사 등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까지 줄 거면 되겠네. 철도 역사 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개입니까? 3개입니까? 3개 이상, 2개 이상 하면 틀려요. 3개 이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해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도 몇 킬로? 10킬로가 아니고 1킬로. 3개 이상 1km 이상. 1km 이내에 지정할 수 있죠. 네,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밑줄 거요.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니고 뭐죠? 공업지역. 이 상업지역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 이런 것도 다 신설된 거야. 비업, 시효, 이용, 근린생활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미연번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런 곳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비업, 시옷, 그리고 이용. 이런 부분은 신설된 것들이에요. 추가된 것들이에요. 추가된 것들. 지난해 교재에는 없었을 거예요. 올해 처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용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 풀어주는 거죠. 건폐율 풀어주니까 대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이 최대한 늘어나겠죠. 행정계획으로. 용적률 풀어주니까 높게 건축할 수 있죠. 대규모 건축물이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개발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라고. 그리고 용적률 풀어도 건축법에서 높이 제한 받으면 안 되니까 높이 제한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넓은 도로, 공원, 그죠? 지하철 환승역 등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말로 보장합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보장합니까? 계획으로.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동그라미 4번. 완화 기준. 이런 거 외워놔야 되죠. 그래, 읽어둬야 돼요. 완화 기준. 밑줄 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제한 완화를 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건축 제한 완화를 할 때는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지사, 시당, 구속시당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과 개발행위 동그라미예요.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나 그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기반시설 설치 부지 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설명 좀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할게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삼성동 한전부지의 현대 비즈니스 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 50층 이상인 빌딩이 3개가 건축된다고 하자. 이게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간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지하철역 만들어줄까? 안 만들어줄까? 만들어줄걸요. 환성역이 만듭니다. 지하철역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내리면은 건물 속으로 미끄러지듯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철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멋있게 디자인 수준 있게 만들어질 거야. 그 지하철 환성 통로, 지하철역 만드는 비용이 500억이라고 하자. 개발사, 여기에서 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하는 개발사업 주체가 누구죠? 현대자동차 그룹이잖아. 그 개발사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이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나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개발 사업을 하는 행위 주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땅을 10조에 사서 이렇게 개발하면 자산 가치가 50조로 창출될 건데,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이 1000억이라면 1000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나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 완화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건데 가치 상승분을 넘어야 됩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를 부담하게 하거나 설치 비용을 현대 측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현장을 딱 이해하면 이런 조문을 어렵지만 쉽게 읽어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외우는 부분 아니고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했다면. 다시 읽어볼까요? 완화 기준. 세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요. 동그라미 4분의 세 번째 줄에. 시도지사니까 서울시장 맞죠?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삼성동 한전부지에 지정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과 개발행위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환성통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나 그 설치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단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 전 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됐죠, 이제? 공법은 현장이에요. 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해석하면은 이해가 쉽게 되잖아. 이렇게 들으면 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요. 6번, 7번, 8번에 오세요. 8번. 6번, 7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8번 오세요. 동그라미 8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 미칠 거예요. 행위제한 동그라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세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무엇을 정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 범위에서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 저 좀 볼까요? 용도 지역별 행비 제한은 무엇을 정하죠? 대답해 빨리. 용도 지역별 행비 제한은 대통령령.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은 조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행비 제한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노법. 시가보조정구역은
이 법과 그 시행령.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농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그때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으로 뭘 정하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게 되지 뭐. 공부 쉽잖아요. 재밌지 뭐. 돈 버는 것보다는 훨씬 공부가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네, 작년, 재작년에 시험 나왔죠. 동그라미 1번이.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암기라고 하세요. 그 박스 다 외우세요, 그냥. 끝. 이제 여러분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갑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죠, 왠지.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이 봐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을 배제합니까? 적용을 배제합니다. 배제 대상 적어요. 기역, 미연, 티끌, 리을 묶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죠. 배제 대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되지 않은 법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외워야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줄 거요. 주 동그라미. 니은번 이게 시험 나왔죠.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부설 주차장 부 동그라미, 미술 작품 설치, 미 동그라미, 공개 공지 확보 공 동그라미, 주부민은 주부의 아름다움은 숨겨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되지. 주부민은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주부민은 공개하고 다음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시도문화재위원회 등등 자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거요. 네 번째 줄 끝에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2개. 배제 대상입니까? 완화 적용 대상입니까? 완화 적용 대상이 2개가 있어요. 기역과 니은을 묶어서 완화 적용 대상이야. 배제 대상 4개. 어떻게 외웠죠? 주부민은 숨겨야 됩니까? 주부도 아름다움은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해야죠. 주부민은 공개하고 니은번 기역번 내려와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위제한 미칠 거예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위제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제한 미칠 거예요. 행위제한 동그라미. 이렇게 오죠. 주부민은 공개하고 행위제한은 주부민은 공개하고 행위제한은 완화하고. 그죠? 주부민은 공개하자. 행위제한은 완화하자.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배제되는 법률은 어떻게 오죠? 주부민은 공개하자. 그리고 행위제한은 완화하자. 개발행위 제한은 완화 적용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그냥 상식으로 합니다. 이 동네 봐요. 이 동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지정되는 삼성동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정된 거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정되면 나이트클럽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것은 옆에 인근에 보호를 해야 될 학습환경 보호를 받아야 될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빠가 나이트클럽에 술 마시고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보이면 안 되잖아. 거기에 룸사롱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세계적인 특일급 호텔, 관광호텔 밑에 나이트클럽 없으면 안 되잖아. 카지노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위제한도 그대로 적용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입지규제최소는 풀어주기 때문에 카지노나 관광, 나이트클럽 등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학교 인근이지만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거 맞죠? 아니 관광호텔, 세계적인 관광호텔 만들어 놓고 밑에 카지노하고 나이트클럽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관광객 유치도 하고
위화도 부르고 해야 되고, 외국인 들어도 돈 좀 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강하고 들어가 잠만 자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네. 다 풀어주는 거야.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행위 제한도 강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인근에 역사 문화환경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 있더라도 다소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봐요. 아까 배제하는 법률이 뭐죠?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이잖아. 근데 잠깐만요. 여기에 제1롯데월드나 여기에 현대에서 짓는 여기 비즈니스센터에 주거시설이 분양되면은, 아파트가 분양되면 주택이잖아.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럼 이때 주택을 지으면은 부대시설, 그죠?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다 두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두도록 한 법을 강제합니까? 안 합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주차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밑에 주차시설을 할까 안 할까? 하잖아. 여기다가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법을 정해서 주차장 만들라고 규제 안 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거야.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이 뭐냐면은, 여보세요. 우리 서울 시내 큰 건물 앞에 시내에 가면은 대부분 미술품 있죠? 강남의 큰 빌딩 앞에 되게 미술품 있다니까? 그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미술 작품을 강제로 설치해야 돼요. 일정한 용도지역에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면 미술 작품을 강제로 건물 앞에 설치해야 돼. 조각품 같은 거 세워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 큰 입지규제 속에서 큰 빌딩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냐고. 주차장 안 만들겠어? 그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다 배제해 주는 거야. 알아서 하시라는 거야 이게. 땅 사면 돈 되겠죠? 알아서 하시잖아. 주차장도 알아서 만드세요. 뭐 관광호텔이니까 지하에 나이트클럽 넣어드릴게요. 학교가 있어도 된다는 거죠. 가지도 되고 다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공개공지 확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근무는 앞에 적용할까 안 할까? 하겠지. 시민들의 휴식 공간 작은 공원 하나 만들어줄까 만들까? 다 만들어주겠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민은 비밀로 합니까? 공개합니까? 공개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동그라미 3번 읽어주십시오. 밑줄 껐죠? 90페이지 제일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소속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 건축구역 정도 동그라미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 제한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91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4번.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뒤에다가 행위 제한 특례 규정입니다. 행위 제한 특례라고 제목을 써줘. 뭐 우리끼리 행위 제한 특례라고 적어놓고 앞을 좀 보실까요? 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 부분은 자주 출제를 하죠. 설명 안 들으면 혼자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교재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문 보십시오. 교재 보세요. 밑줄을 끄십시오라고 할 때 잘 끄십시오. 자, 그냥 보고 해서 딱 줄 거 할 때 줄 끄시면 됩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제곱미터를 동그라미 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넌 뒤에 땡땡이 하세요. 땡땡이. 경우에는 넌 뒤에 땡땡이. 땡땡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부터 밑줄 거예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줄 거예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출 것이고 손 떼고 각 구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금부터 비출 거예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줄 거예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비출 거예요.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줄 거죠. 끝까지. 그 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까지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보세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 각 용도 지역에 걸친 부분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가장 작은 규모가 얼마?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료 용적률을 뭘 적용합니까? 가중평균값. 가중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전체 대지의 건폐료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걸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기 드시고 네,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봐주시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게 됐을 때 행비제한 특례입니다. 행비제한 특례 규정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행비제한 특례 규정입니다. 보고 그냥 여기서 끝내야 돼. 마스터 하십시오. 알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림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리지 말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끝나고 사진 찍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림 그리다가 못 알아들으면 헛방, 헛방. 자, 시작합니다.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를 샀는데,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된 거예요. 여기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여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치게 됐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집 지을 때 둘 중 어떤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될지 필요하죠. 그걸 법으로 정해둔 거야. 한 개의 대지를 샀는데 두 개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에 걸칠 수 있잖아. 그때는 어떤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을 적용받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법으로 만들어둔 거라고. 그때는 봐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칠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330m 이하가 있으면 지금 있어 없어요? 있죠. 둘 중 330m 이하가 있으면 그걸 외워야 돼. 이제 그 다음을 못 외우면 안 돼. 이걸 외우는 게 핵심이라. 여기에 집 지을 때, 이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가중 평균값,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이걸 못 외우면은 그냥 빵점, 1점을 줄 수가 없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적용. 이걸 외워. 이게 그대로 시험 나오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대지에 집 지을 때 건축 제한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 하는지, 건축 제한은 그 중 가장 넓은 지역. 두 중 넓은 지역이 뭐죠? 준주거지잖아. 가장 넓은 용도 지역. 둘 중 넓은 용도 지역이 뭐죠? 준주거지역이잖아. 1000제곱미터 대지 전부가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을 못하는 것은 건축을 제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고.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넓은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까? 가중평균값을 적용해야 됩니까?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외우는 게 핵심이야. 이걸 외우는 게. 근데 이 부분을 못 외우면 그냥 빵점. 다시 할게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을 쓸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 집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은 뭘 적용하죠? 가중평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그게 끝이라니까. 그게 핵심이다, 핵심. 길어집니까? 간단해집니까? 간단하잖아.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가. 건축자는 넓은 지역. 이게 핵심인데 밑에 공식을 연구하고 앉아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식 보면 안 되는 그거 보다가 그냥 망하는 거죠 그걸. 그러면은 가중평균값은 어떻게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할까? 공식 나와 있네. 그걸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 하는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여기요.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조례를 허용하는 건폐율이 60이에요. 준주거지는 7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 7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니까 60% 정할 수 있잖아요. 조례를 허용한 건폐율이 60이라고. 여기 일종 일반주거지는 55개 665천이니까 60이잖아. 6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거야. 60. 건폐율은 60 이하에서. 그래서 여기는 50이라고. 50으로 정한 거야. 조례로. 그럼 가중평균 건폐율 구해보자. 여기 보세요. 한번 딱 하고,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분을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할 거야. 문제를 풀어보라고 할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자, 가중평균 건폐율. 가근이 뭐죠? 가중평균 건폐율은 이렇게 상정합니다. 공식 필요 없어.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각 용도지에 걸친 면적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각 용도지에 속한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건폐율 평균을 구하라 이 말이라. 면적 비율을 반영한 건폐율이야. 그래서 가중평균 건폐율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단순 평균입니까? 가중 평균입니까? 가중 평균. 단순 평균은 60 더하기 50 나누기 2하면 평균이잖아. 55가 평균이잖아. 그 말고 면적 비율을 반영한 평균을 가중 평균 건폐율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한번 봐요. 준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얼마죠? 700. 700제곱미터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이 얼마죠? 60. 700 곱하기 60. 더하기 일종 일반주거지에 대지 면적이 얼마 걸쳤죠? 300. 300제곱미터 적용하는 건폐율이 얼마죠? 50. 300 곱하기 50.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가중평균 건폐율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 구하라면은 이 건폐율 자리에 용적률 값을 주겠죠? 여기는 용적률이 400이고 여기는 100이고 120이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 자리에 용적률을 적으면 가중평균 용적률. 건폐율을 주면 가중평균. 초등학교 딱 3학년 산수. 딱 3학년 산수 수준이라. 아셨죠? 이걸 공식을 가지고 가로 열고 F1 곱하기 X1 이걸 더하기 하고 F2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비슷하게 닮았잖아. 순열처럼 막 수학할 때. 어려워 보이잖아. 그거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가중평균 건폐율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뭐가 나오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근데 이걸 안 외우고 이런 걸 연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본질이야. 객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계산 문제 못 풀어도 떨어질 수 없어. 나오지도 않는데 뭐. 그럼 그 공식은 참고해야 됩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무시해라. 계산할 때 한 번만 봐라. 끝난 거잖아. 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이 원칙인데 다시 봐요. 이제 봐주세요. 그럼 가중평균 건폐율하고 용적률 구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문제 풀이할 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문제 풀이할 때 한 문제 풀으면 끝이죠? 두 문제도 필요 없다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뭐. 잘 보시고 결국 조문을 외우는 거 이해하고 봐주세요. 집중하세요. 이게 뭐죠? 도로. 도로인데, 여기요.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쭉 상업지역이야. 이걸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쭉 뭐 지정되어 있다고요?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게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500주부터 걸쳤고요. 뒤에, 위에, 준주거지역에 1000제곱미터 걸친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가 도로변의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얼마? 500. 준주거지역 1000제곱미터 걸친 거야. 전체 15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도로변의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일부 걸치면은 기준을 얼마로 하죠?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기준만 바꿔주면 돼.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둘 중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은 똑같아. 이게 집 지을 때.
전체 대지의 근폐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 기준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도로변에 띠 모양이 나오면 기준을 330 기준으로 합니까? 660 기준으로 합니까? 660 기준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잖아. 둘 중 작은 면적이 660 정도 이하가 있으면은 여기 집주할 때 근폐가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된다고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가 원칙인데 이 두 개가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거죠? 또 특례, 예외가 있는 거야. 예외를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외워라.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91페이지 특례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있습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고도지구 동그라미 처음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딱 외워요. 제목을. 읽어볼게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지금부터 줄 거예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껐습니까? 네, 다음 내려옵니다.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입니다. 방화지구 동그라미요. 처음에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죠?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이걸 외우라니까 고도지구. 두 번째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이렇게 외우라니까. 목차를 외워야 돼요. 읽어볼게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지금도 밑줄 거예요. 끝까지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부 할 때 그 동그라미. 근데 그는 뭐죠?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그런 뜻이야.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줄 거도 괜찮아요.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 경계가 건축법상 방화구로 구역되면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방화지구에 관한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넘겨요. 이해하지 말고 넘겨요. 그냥 넘겨요. 넘기세요.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대지가 어디에 걸쳤죠? 녹지지역, 녹지지역 동그라미.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겁니다. 읽어볼게요.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친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끝으로 오셨습니까? 가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지금 가로에 보고 있으면 또 책을 잘못 본 거야. 걸친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끝에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줄 거예요. 끝까지 각각의 동그라미,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속 줄 거예요.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도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규정에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개만 들면 돼요. 고개를 들고 이해를 해야 돼. 설명 듣고. 자, 91페이지 펼쳐놓고 고개 드십시오. 91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자, 특례 1번. 하나의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죠? 고도지구에 걸쳤죠? 집중하세요.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대지가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그럼 틀려요. 여보세요? 오른쪽이 고도지구라고. 고도지구라고.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죠? 대지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일부 걸쳤죠? 그러면 법을 적용할 때 이 건물 전부하고 대지 전부는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라. 아셨죠? 그럼 배웠잖아. 고도지구가 뭔데요? 지난주에 했어요. 고도지구가 뭔지 물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마음속에 이야기해요. 고도지구가 뭐죠? 이야기해요. 고도지구가 뭐죠? 그거야. 그거.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지금 고도지구가 뭐죠? 물으는데 대답을 못 하신 분은 일을 쓰세요. 다 일을 쓰는 거 아니지. 다 일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말 못하면 모르는 거야, 진짜. 항상 자기를 그렇게 책정해 보면 돼. 고도지구가 뭐죠? 할 말이 없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모르는 거잖아. 책에 줄 거다고 아는 거 아니다. 필기했다고 아는 거 아니죠. 고도지구가 뭔데? 말 못하면 모르는 거지. 이거 딱 어떻게 풀려고. 손님 여기는 고도지로 소장님. 공인중개사니까 소장님이잖아. 소장님 고도지로 묶여있네. 고도지구는 묶이면 어떻게 돼요? 고도지구가 뭐죠?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렇지. 말을 해야 돼, 이렇게.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이라고 밑줄을 꺼드렸거든. 연습을 안 하고 미뤄두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아서 외울 게. 미리.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죠. 그럼 이해를 해봐. 최고 한도 규제가 목적이니까 최소한 이 단어가 들어가고 이야기해야 돼.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의 일부만 걸쳐도 그 건물을 물론이고 대지까지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이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5층이면은 이 건물은 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되니까 5층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대지도 고도지구 규정이니까 이 대지에 건축하는 다른 건물도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라. 걸친 건축물을 물리고 대지까지 고도지구 규정이 되잖아. 이 대지에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도 고도지구 규정에서 규제를 받는다 이 말이라. 아셨죠? 걸친 것만 봤습니까? 대지에 새로 짓는 것도 봤습니까? 대지에 새로 짓는 건물은 고도지구에 안 걸쳐도 고도지구 제한을 받는다 그 뜻이라. 그래서 건축물이 일부만 고도지구 걸쳐도 330 안 따지고 건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 규정에서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방화지구 봐주세요. 방화지구 봐주세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는 방화지구에 걸친 거야.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다고? 방화지구 안팎에 걸쳤지.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만 뭐죠? 방화지구 규정이 되는 거야. 그럼 방화지구가 뭐죠? 대답해요. 방화지구가 뭐죠? 그렇죠. 화재 예방을 몫으로 지정하면은 방화지구. 재해 예방을 몫으로 지정하면 뭐죠? 방재지구.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했어요. 안 배웠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화지구에서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이걸 무슨 구조로? 내화 구조로, 견딜래 불화. 내화 구조로 건축해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해라. 그리고 건축 재료는 무슨 재료? 불연 재료.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 재료를 써라 이 말이라. 그럼 봐요.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건물 전부를 방화지구 안의 기준에 따라서 내화 구조로 건축하고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않은 건축 재료를 쓰라 이 말이야. 그러면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죠. 근데 대지에는 방화지구 규제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 대지에 새로 짓는 건물은 내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야. 대지에는 방화지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야. 건물만, 짓고 있는 건물만. 그럼 두 개 차이가 뭔지 알겠죠?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과 대지 전부가 고도 제한을 받지만 건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건물만 방화지구 규제를 적용받고 건물이 아닌 대지는 방화지구 규제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는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이해가 완전 됐죠? 잠깐.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되어서 무슨 벽? 방화벽이 뭔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라. 막을 방자니까. 그러면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설치되었으니까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밖의 건물은 안전하잖아.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화 구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방화벽을 걸치면은 방화벽으로 막는 게 낫죠. 건물 전부를 내화 구조나 불연재로 하면 건축비가 너무 비싸지니까. 완전 이해됐죠? 이제 이런 경우는 고객에게 설명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게 됐잖아. 그러면은 공연 중에서 10명 중에 1명도 이런 지식이 없이 상담을 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면 실무를 하시면은 옆집하고 상담 수준에서 실력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이 10개 있어도 거기서 상담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수준 있는 고객 중에서는 결국 그 10개 중에서 장사 1등, 2등 해요. 실력이 비슷하게 다 못하고 있으면은, 그죠? 인간성이 좋거나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그 중에서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딱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건축물이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친 경우가 아니고요.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서 잠깐만.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건축물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가 녹지 지역에 7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 지역, 준주거 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쳐야 되는 거야. 걸쳐 있는 거예요. 대지 1000제곱미터 사는데 녹지 지역에 700이 걸쳐 있고 준주거 지역에 300이 걸친 거야. 그러면은 준주거 지역의 기준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될지 녹지 지역 규정을 적용받는지 기준이 필요하죠? 그걸 말할 거예요, 지금. 한 개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을 치면 각각의 용도 지역이니까 제각각이야. 각각의 용도 지역에 적용해야 할.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을 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기준을 각각 적용받는 거야. 그러면은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고,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이 적용되니까, 녹지지역에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되니까, 대개 녹지지역은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준주거지역만 건축 가능한 거야. 근데 걸친 면적이 얼마죠? 300제곱미터에 100평도 안 되는데 무슨 집을 짓겠니? 그죠? 조금 작잖아요. 한 개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면적을 330, 660 기준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각각의 용도 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잘 보세요.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녹지 지역에 걸친 면적이 300이고 준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70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개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 지역이고 녹지 지역이 작죠 이번에는. 그 면적이 얼마? 330m 이하이면 녹지 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m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대로 해야 돼요. 통계가 적용 안 되니까. 원칙대로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면은 건축 제한은 넓은 용도지역. 둘 중 넓은 용도지역이니까 준주거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야. 그럼 준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돼요. 노입니까? 땡큐입니까? 땡큐잖아. 준주거지에 적용해야 될, 그리고 건폐가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 적용되는 거야. 원칙대로. 아셨죠?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건축물이 봐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여기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거예요. 고도지구에.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도 일본하고 똑같아요.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더라도 건축물 전부와 대지까지 고도지구 기준을 중에서 고도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라. 일본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럼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도 똑같으니까 건물 전부는 방화지구 기준에 의해서 내화구조라고 부르는 제를 써야 되는 거야. 대신에 대지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를 인터넷을 돌리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시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은 네. 누군가 감동하고 자격증 드리겠죠. 네.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좀 쉬었다가 9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편을 진도 준비하겠습니다. 네.